심장마비가 오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갑자기만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60세 이후 누구에게나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심장마비가 왔을 때 올바른 방법만 알면 혼자서도 충분히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초기 신호가 있습니다. 이 신호를 알아채고 골든타임 10분 안에 대응하면 생존율을 70% 이상 높일 수 있죠. 미리 준비하고 방법을 익혀두시면 위기의 순간에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75세, 40년 경력의 노인 전문의 정영섭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은 혼자 계시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어르신들을 접했을 때입니다.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셨다는 말 뒤에는 사실 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3년 전 73세 최영남 어르신이 새벽에 화장실에 가시다 쓰러지셨습니다. 가족들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죠. 부검 결과 급성 심근경색이었는데 만약 초기 증상을 알아채고 적절히 대응했다면 충분히 살 수 있었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은 더욱 주의하셔야 하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 제 환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전 노하우입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응급처치 방법 7가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평소에 익혀두신다면 실제 심장마비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증상을 느끼는 순간 하던 일을 즉시 멈추는 것입니다. 심장마비의 초기 증상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가슴 중앙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입니다. 환자들은 코끼리가 가슴 위에 앉은 것 같다, 큰 돌을 올려놓은 듯하다고 표현하죠. 이 통증은 보통 15분 이상 지속되며 왼팔, 턱, 목 등으로 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심장마비가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고령 여성의 경우 속이 메스껍거나 식은땀, 어지럼증, 호흡곤란 같은 애매한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 환자 중 72세 김순례 할머니는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시다 왠지 속이 메스껍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느끼셨습니다. 평소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이라 또 체했나 보다 하며 설거지를 계속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어지러워지며 주저앉으셨습니다. 다행히 며느리가 빨리 발견해 병원에 갔지만 이미 심장 근육 일부가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만약 그날 설거지를 멈추고 앉아 쉬셨다면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증상을 느끼는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멈추는 것입니다. 설거지든 청소든 계단 오르기든 하던 일을 즉시 중단하고 앉으세요. 계속 움직이면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주어 상황이 악화됩니다. 억지로 참고 견디려 하지 마시고 이상하다 싶으면 주저없이 안전한 곳에 앉아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둘째, 평소 협심증 진단을 받아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으신 분이라면 가슴 통증이 시작되자마자 복용하세요. 니트로글리세린은 혀 밑에 넣어 녹이는 설화정으로 1에서 2분 내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5분 간격으로 최대 3회까지 복용할 수 있습니다. 단 급하다고 한꺼번에 여러 알을 복용하시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위험합니다. 74세 박철호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협심증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 빨래를 널다가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즉시 빨래를 멈추고 거실 소파에 앉아 니트로글리세린 하나를 혀 밑에 넣으셨죠. 5분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한 알 더 복용하셨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 덕분에 병원 도착 전까지 통증이 많이 완화되었고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이 없으시더라도 아스피린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아스피린 한 알 100mg을 씹어서 복용하면 혈전 용해에 효과가 있습니다. 단 위궤양이 있거나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피하셔야 합니다. 68세 이영희 할머니는 평소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않으셨지만 심장 통증이 와서 집에 있던 아스피린을 씹어 드셨습니다. 이것이 초기 혈전 용해에 도움이 되어 심근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죠. 약물 복용 시 주의할 점은 물과 함께 삼키지 말고 입안에서 씹거나 녹여서 흡수를 빠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약물은 응급처치일 뿐 근본적인 치료는 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셋째, 약을 복용하셨다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전화할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혼자 있는데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차다라고 간결하게 상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나이, 주소,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119 상황실에서는 응급처치 방법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관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70세 이한수 어르신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혼자 사시는데 오후에 갑자기 심장 통증이 와서 119에 신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전화 후 문을 열지 못하고 거실에서 쓰러지셨죠.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어서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열쇠를 구하느라 10분 넘게 지체되었습니다. 그 10분이 생사를 가른 시간이었죠. 결국 심각한 심부전으로 이어져 한 달 넘게 중환자실에 계셨고 지금도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스마트 도어락을 사용하신다면 비밀번호를 가족에게 미리 알려두시거나 응급 상황 시 사용할 임시 비밀번호를 설정해 두세요. 아니면 문 앞에 응급 상황 비밀번호 1234라는 메모라도 붙여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열쇠를 사용하신다면 평소 현관문 근처에 여분의 열쇠를 숨겨두거나 신뢰할 만한 이웃에게 맡겨두세요. 119 신고 후에는 엘리베이터나 현관 입구까지 구급대원을 안내할 수 있도록 폭도등도 켜두시면 좋습니다. 밤이라면 더욱 중요하죠. 작은 배려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119에 신고하고 문을 열어두셨다면 이제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안전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무리해서 움직이지 마시고 편안한 자세로 안정을 취하세요. 가장 좋은 자세는 바닥이나 침대에 누워서 무릎 아래에 쿠션이나 베개를 받쳐 다리를 구부린 자세입니다. 만약 숨이 많이 차신다면 상체를 약간 세운 반쯤 눕는 자세도 좋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앉는 자세도 괜찮죠. 중요한 것은 심장이 편안할 수 있는 자세를 찾는 것입니다. 목이나 가슴을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풀어주시고 신발도 벗으세요. 그리고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사육호흡법이 효과적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들어가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폐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할 수 있고 마음도 안정됩니다. 68세 이순자 할머니는 평소 요가를 배우시며 복식호흡을 익히셨던 분입니다. 어느 날 오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왼팔이 저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침착하게 119에 신고하고 배운 대로 복식호흡을 하며 기다리셨습니다. 그 덕분에 의식을 끝까지 유지하며 병원에 도착했고 빠른 치료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토할 가능성이 있어 위험합니다. 무리해서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금물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본 기침, 심폐소생술을 따라 하려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지시 없이 함부로 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응급 상황에 대비해 평소에 준비해 둘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 의료 정보를 등록해 두세요. 아이폰은 건강 앱에서, 안드로이드 폰은 응급 정보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혈액형, 복용 중인 약물, 질환명, 알레르기, 응급 연락처 등을 입력해 두면
휴대폰이 잠겨 있어도 구급대원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6세 정문식 어르신의 경우가 좋은 예입니다. 산책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는데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어르신은 의식이 없어 상황 설명을 할 수 없었지만 휴대폰의 의료 정보를 통해 혈액 희석제인 와파린을 복용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병원에서 적절한 처치를 받아 완전히 회복하셨죠. 집 안 곳곳에 응급 연락처를 붙여두는 것도 좋습니다. 냉장고 문, 전화기 옆, 침실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119, 가족 연락처, 단골 병원 번호를 적어두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평소 외우고 있던 번호도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물 정보도 정리해 두세요.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의 이름, 용량, 복용 시간을 적은 메모를 지갑이나 핸드백에 넣어 두시고 집에도 한 부 붙여두세요. 약봉지를 모아서 투명한 봉투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신뢰할 만한 이웃이나 관리사무소와 평소 인사를 나누며 지내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안 보이면 안부를 확인해 달라고 미리 부탁드리는 것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구급차로 병원에 도착하면 의료진이 즉시 검사와 치료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비록 고통스럽고 불안하시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증상이 시작된 시간과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오후 3시쯤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아팠다. 새벽 4시에 화장실에 가려다 어지러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의료진이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기억나는 대로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세요. 복용한 약물도 반드시 말씀하세요. 니트로글리세린을 몇 알 먹었는지, 아스피린을 씹어 먹었는지, 평소 복용하는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언제 마지막으로 먹었는지 등등. 모든 정보가 중요합니다. 72세 김영수 어르신은 혈압약과 혈액 희석제를 함께 복용하고 계셨는데 이 정보를 늦게 알려서 치료가 지연된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의료진은 환자의 과거 병력, 수술 경험, 알레르기 반응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본인이 의식을 잃거나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통증의 정도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참을 만하다, 괜찮다고 하지 마시고 10점 만점에 8점 정도로 아프다, 죽을 것 같이 아프다고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의료진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진통제 사용량과 치료 강도를 결정합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은 참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시지만 병원에서만큼은 정확한 표현이 생명을 구합니다. 심장마비 치료 후 회복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퇴원하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진짜 관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심장 근육이 다시 손상되지 않도록 평생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퇴원 후 첫 한 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심장 재활 골든타임이라고 부르죠. 69세 조현덕 어르신은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고 퇴원하신 후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정확히 복용하며 단계적으로 활동량을 늘려가셨습니다. 처음엔 집 안에서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해서 2주 후엔 아파트 단지 내 산책, 한 달 후엔 가벼운 등산까지 가능하게 되셨죠. 약물 복용은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아스피린, 혈액 희석제, 베타 차단제, AC 억제제 등 처방받은 모든 약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확히 복용해야 합니다. 몸이 좋아진 것 같으니까 약을 줄여도 되겠지 하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74세 박순덕 할머니는 퇴원 3개월 후 몸이 좋아졌다며 혈액 희석제 복용을 중단하셨다가 다시 혈전이 생겨 재입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식단 관리도 중요합니다. 염분 섭취를 하루 6g 이하로 제한하고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하세요. 대신 생선, 견과류, 채소, 과일을 충분히 드시고 금연과 금주는 필수입니다.
운동은 의사와 상담 후 단계적으로 시작하세요. 처음엔 하루 1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과 강도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혼자 사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심장마비 응급처치법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나 동거 가족이 있으시다면 서로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심폐소생술의 기본을 배우세요. 의식을 잃고 맥박이 없다면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슴 중앙, 젖꼭지를 연결한 선의 중점에 깍지 낀 손바닥을 대고 팔꿈치를 펴고 어깨 힘으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하세요. 1분에 100에서 120회 속도로 5cm 이상 깊이로 눌러야 합니다. 71세 김철수 어르신이 아내와 함께 계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아내분이 평소 배운 심폐소생술 덕분에 생명을 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식을 잃은 남편을 발견한 즉시 119에 신고하고 전화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셨죠.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7분간 지속한 심폐소생술 덕분에 내사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도 알아두세요. 요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철역, 공공시설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계를 켜면 음성 안내가 나오니 당황하지 마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전극 패드를 가슴에 부착하고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 라는 안내가 나오면 주변 사람들이 환자에게서 떨어진 것을 확인한 후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가족 간 응급 연락망도 미리 구축해 두세요. 각자의 휴대폰에 서로의 연락처를 응급 연락처로 등록하고 주치의나 단골 병원의 연락처도 공유하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응급 상황 대응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연습한 대로밖에 못하거든요. 40년간 노인 전문의로 일하면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방입니다. 심장마비 응급처치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심장마비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심장마비 위험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6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가 있으시면 6개월에 한 번은 검진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치료하세요. 고혈압은 140에 90 이하, 당뇨는 당화혈색소 7% 이하, 나쁜 콜레스테롤은 10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하루 30분, 주 5회 이상의 유산소 운동이 이상적입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빠른 걸음으로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75세인 제가 지금까지 건강할 수 있는 것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씩 산책하는 습관 덕분입니다. 금연과 금주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좁혀 심장마비 위험을 3배 이상 높입니다. 술도 적당량을 넘으면 심장에 독이 되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된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응급처치법을 가족들과 함께 정리해보고 실제 상황을 가정에서 연습해보세요. 응급 연락처를 스마트폰에 등록하고 집 안 곳곳에 붙여두세요. 니트로글리세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응급 약물의 위치도 미리 확인해 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준비된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73세 윤한길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모두 숙지하고 계시다가 실제로 심장마비가 왔을 때 침착하게 대응해서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했더니 살았습니다 라고 하시던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선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혼자 산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한 걸음 앞선 준비를 하신 겁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에 의료 정보를 등록하시고 가족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4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은
준비된 사람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여러분이 직접 지키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